이그 노벨상을 받은 한국인이 지금까지 5명이 있습니다. 스마트 변기를 제안한 그런 논문이에요. 여러분의 대변과 소변의 성분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이그 노벨상을 받으시면 상금이 10조 달러입니다. 10조 달러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저는 노벨상은 이미 물 건너 간 게 분명하고요. 그 노벨상은 그래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김범준입니다. 제 채널 법물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벨상은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스웨덴 발명가가 1895년에 유언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1901년부터 노벨상이 수상되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노벨상이 물리학, 화학, 생리의학상, 그리고 평화상 이렇게 있다가 1968년부터는 노벨 경제학상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5개 분야에서 노벨상이 수여되고 있죠. 노벨상이 처음 시작될 때 아마도 당시의 기준으로는 상금도 굉장히 파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관심을 끌게 됐고요. 그리고 노벨상과 비슷한 방식으로 수여되는 상이 노벨상이 거의 처음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과학계에서 아주 큰 관심을 끌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끌게 되니까 노벨상의 권위 자체가 이제 학계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 같고요. 요즘은 많은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받는 것이 정말로 영예로운 일이라고 여기는 그런 권위를 갖게 된 거죠. 흥미롭게도 노벨상이 수상되는 분야에 수학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허준이 교수님이 받은 상은 노벨상이 아니라 그건 수학계에서 필드 메달이라고 불리는 상을 받으신 거죠. 제가 몸담고 있는 통계물리학 분야에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 또 있습니다. 그건 통계물리학을 만든 볼츠만의 이름을 따서 볼츠만 메달이라는 것이 수여되는데요. 통계물리학자들도 볼츠만 메달을 받는 것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죠. 그 볼츠만 메달은 그런데 노벨상과 다르게 3년에 한 번 줍니다. 3년마다 열리는 커다란 국제 통계물리 학회에서 볼츠만 메달이 수여되는데요. 과학 분야에 노벨상을 받은 우리나라 사람은 아직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통계물리학의 볼츠만 메달도 아직 한국인 통계물리학자가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노벨상 수상자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등장하기를 바라는 것처럼 저도 통계물리학자로서 통계물리학을 연구하는 제 후학들이 언젠가는 볼츠만 메달을 받는 통계물리학자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연구를 아직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국력이 부족하거나 국가 간의 어떤 그 정치가 개입하거나 어느 민족이냐에 따라 차별이 있거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아직 한국인 과학자들이 훌륭한 연구를 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여러분께 조금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이유가요. 우리가 노벨상이 수상자가 발표될 때마다 우리가 늘 이웃나라 일본과 비교하는데요. 일본은 이미 20세기 초반에 일본인 과학자를 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이미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물론 사람들마다 조금 생각하는 게 다를 텐데요. 국내의 과학자, 교수님이 물리학자를 외부의 도움이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 경쟁력이 있는 박사학위자를 배출하기 시작한 시점을 생각하면 거의 일본과 10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한국인 과학자들이 정말 잘하고 있어서요. 아마 제 생각에는 길게 잡으면 30년? 짧게 잡으면 15년 정도에는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 후년쯤에 한국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다라고는 솔직히 잘 생각을 잘 못하겠습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3분에게 수여가 되었는데요. 한 분은 아고스티니, 그리고 크라우스, 그리고 뮬리에. 이름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이렇게 3분이 받았는데요. 한 분은 지금 미국의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근무하고 계시고 아고스티니라는 분이고요. 다른 분은 독일 뮌헨 대학, 또 다른 분은 스웨덴의 룬트 대학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고 흥미롭다고 생각한 게 출생지와 현재 일하는 곳이 다 달라요. 활발한 교류 같은 것이 오히려 그 훌륭한 연구를 할 때 도움이 된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잠깐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빛의 펄스를 만든 일이 인정을 받은 겁니다. 얼마나 짧은 시간이냐 하면 아토초라고 하는 시간의 스케일인데요. 아마 여러분도 나노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나노. 그래서 나노라면 굉장히 작은 걸 생각하잖아요. 이 아토초는 어느 정도냐면 1나노초에 1나노초입니다. 그래서 1나노초가 10의 마이너스 9승 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0.000000001초라고 하면 소수점 아래 0을 8개 적고 마지막에 1이 나오면 9번째 자리에 1이 나오는 게 1 나눗초예요. 1 아토초는 0.0000 하고 적으면 첫 번째 1이 나오는 게 소수점 아래 18번째 자리에 나오는 게 1 아토초입니다. 정말로 짧은 시간이죠. 1 아토초라는 게 얼마나 짧은지를 이번에 노벨상 수상자를 발표하면서 비유를 한 게 재밌었는데요. 우주의 나이가 지금 138억 년이에요. 정말 길잖아요. 그러면 1 아토초를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냐면 우주에 이렇게 긴 138억 년을 1초로 줄이면 현재의 1초가 1 아토초에 해당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 그런 생명체는 없어요. 만약에 어떤 하루살이가 하루를 사는 게 아니라 1 아토초만 사는 생명체가 있다. 하루살이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이 하루살이에게는 우리 인간의 1초가 이 하루살이에게는 우주의 나이 정도에 해당하게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말 짧은 시간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짧은 시간을 지속하는 빛의 펄스가 왜 물리학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그건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빛을 이용하면 물리학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아주 짧은 시간 지속되는 현상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측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비유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클럽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춤을 추시다 보면 가끔 이렇게 빛을 스트로브라고 하죠. 빛을 짧은 순간 보여주는 그런 장치가 작동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순간은 사람들의 움직임이 딱 정지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1 아토초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지속되는 레이저 그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현상을 딱 멈춰서 그 순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자 안에서 전자들이 움직여 다닐 때 속도가 어느 정도냐면 100km에서 1000km 정도인데 기억하십시오. 시속이 아니라 초속입니다. 1초에 100km 혹은 무려 1000km를 움직일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게 전자가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때 1 아토초 정도의 스트로브 불빛을 이용해서 불빛을 보낸다 라고 생각하면 전자가 그렇게 빨리 움직이더라도 1 아토초 동안에 전자가 움직인 그 거리는 아주 짧게 됩니다. 그게 원자 하나 크기의 10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1 아토초 정도의 짧은 빛의 펄스를 이용하면 그 전자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원자 하나 크기의 100분의 1 정도의 정확도로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이 아토초 물리학이 왜 중요하게 생각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분들의 업적이 인정받아서 올해 노벨상이 왜 이 분야에서 수여됐는지 여러분도 어느 정도 짐작은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학계에서 노벨상은 모든 과학자가 받고자 하는 정말 영예로운 상인데요. 노벨상하고 이름이 비슷한 아주 재밌는 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그노벨 상이라고 불려요. 이그노벨을 이렇게 영어로 적으면 어떤 거랑 철자가 비슷하냐면 이그노블 N-O-B-L-E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가 노블하다라는 게 우리가 고상하다는 뜻이거든요. 이그노블은 사실은 고상하지 않다는 뜻이 돼요. 이 상을 처음에 만든 사람들이 재미삼아 이그노블 전혀 고상하지 않은 상이라는 의미도 이그노벨 상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이그노벨 상은 1991년에 시작돼요. 이 상을 처음 시작한 사람은 어떤 저널의 편집자 이자 창립자가 이그노벨상을 만드는데요. 저널의 이름이 Annals of Improbable Research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연성 없는 연구 연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일어날 수 없는 연구, 황당한 연구 학술지 같은 거라고 기억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재밌는 이름의 저널을 운영했던 사람이 이그노벨상을 만듭니다.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과학은 재현이 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학 논문에서 발표한 결과는 누군가가 독립적으로 똑같은 결과를 재현할 수 있는 것만 과학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그노벨상을 만든 분이 운영했던 저널의 이름이 재현 불가능한 결과들의 저널이라고 되어 있는 것도 상당히 흥미롭죠. 이 이그노벨상은 영예롭게 생각하는 상은 아니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그노벨상도 진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과학자지만 제 생각에 제가 노벨상을 받는 건 이미 늦은 것 같고요. 근데 이그노벨상은 좀 아직도 좀 꿈이 좀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그래요. 이 이그노벨상은 매년 수여를 하는데요. 원래 노벨상은 5개 종목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분야가. 근데 이그노벨상은 재밌게도 수상 분야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먼저 수상자들을 한 10명 정도를 선정하고요. 그 각각의 수상자가 어느 분야에서 이그노벨상을 수상했다라고 이후에 그 수상자의 수상 분야를 붙여서 발표하는 식으로 진행돼요. 이그노벨상에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을 추천해도 되고요. 단체를 추천해도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이 나 스스로를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보내면 거기서 이그노벨상 위원회가 그걸 검토해서 수상자를 매번
매번 선택하게 돼요. 그 이그노벨 시상식이 굉장히 재미있는 몇 가지 전통들이 있대요. 청중들이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종이 비행기를 날린답니다. 그러면 그 연단에 종이 비행기가 모여 있잖아요. 그때 한 교수님이 빗자루를 들고 등장해서 종이 비행기를 치운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수상자가 연설을 하는 게 조금 길어지면은 그 아주 어린 여자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멈춰요, 너무 지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매번 그 시상식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아주 유명하고요. 상금도 재밌어요. 이게 상금을 주는데요, 엄청나게 많이 줍니다. 이그노벨상을 받으시면 상금이 10조 달러입니다. 미국 달러는 아니고요. 짐바브웨라는 나라가 엄청난 인플레이션을 겪어서 화폐 단위가 엄청 크대요. 그래서 짐바브웨 달러로 10조 달러를 돈으로 받습니다. 근데 이 돈이 한 4,000원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큰 돈은 아니지만 단위는 엄청나죠. 10조 달러를 선물로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순금도 받습니다. 근데 순금의 크기가 1나노미터 크기의 순금을 부상으로 받습니다. 근데 2020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상식이 제대로 열리지 못해서 위조 지폐로 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는 이그노벨상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시상식은 하버드 대학에서 굉장히 큰 강당에서 진행돼요. 제가 알기로 참석자가 1000명이 넘습니다. 매년.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의 공영 라디오 방송에서 실황 중계도 해요. 라디오. 유튜브 채널로도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상식도 상당히 재밌죠. 그래서 어떤 그런 연구에 이 상을 수여한다 라고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재현할 수도 없고 재현해서도 안 되는 연구 그런 연구 업적에 이 상을 수여한다라는 얘기도 재밌죠. 그거 말고 조금 심각하게 제가 받아들인 게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멋있는 얘기였는데요. 이그노벨상이 어떤 업적에 수여되냐 하면 처음에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를 웃게 만들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로 하여금 깊은 생각에 빠지게 하는 연구에 이 상을 수여한다라는 표현이 정말 멋있습니다. 제가 떠올랐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물리학자 중에 유명한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이야기인데요. 시간이 왜 한 방향으로 흐를까? 물리학자들이 진짜 고민 많이 하거든요. 파인만이 그 고민을 멋진 이야기로 표현해 뭐냐면 영화를 거꾸로 틀어줘요. 그럼 사람들은 웃습니다. 똑바로 걷는 사람이 거꾸로 걷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보면서 웃죠. 근데 파인만이 뭐라고 얘기를 남기냐면 거꾸로 튼 영화를 보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웃음을 터뜨릴 때 물리학자라면 깊은 고민에 빠진다 라고 얘기를 남겨요. 사실 물리학의 기본 법칙만으로 생각하면 거꾸로 튼 영화와 원래 시간의 방향으로 튼 영화가 사실은 물리학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차이를 느끼죠. 그래서 물리학자라면 이 영화가 거꾸로 틀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인식할 수 있을까라는 게 사실 굉장히 심오한 문제라는 뜻이에요. 파인만이 한 이야기도 이 이그노벨상의 취지, 처음엔 웃게 만들고 조금 있으면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걸 들으면서 파인만의 얘기도 좀 떠올려 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그노벨상이 몇 개 있는데요. 제가 간혹 인용하기도 하는 이그노벨상 주제 중에 하나가 재밌었어요. 이게 1990년대에 물리학상을 받은 연구인데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식빵을 놓고 거기다 잼을 바르세요. 잼을 바르다가 아차 하고 식빵을 놓쳤어요. 그럼 식빵이 떨어지면서 뱅글뱅글 돌다가 바닥에 닿을 때는 어디가 땅에 닿을까요? 보통 이런 걸 머피의 법칙이라고 하죠. 이분이 이론을 만들어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에서 적정한 책상의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중력 가속도는 얼마인지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제가 잼을 바르다가 실수로 놓쳐요. 그럼 이 식빵이 떨어지다가 책상의 모서리에 닿으면서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떨어질 확률이 더 큰지를 이분이 이론적으로 계산해요. 그 결과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선 정말로 잼을 바른 쪽이 땅을 향해서 떨어질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걸 물리학을 이용해서 증명합니다. 보통 물리학자들이 비유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신은 악의적이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물리학자들이 간혹 해요. 여기서 신은 물론 자연 법칙의 일종의 비유입니다. 물리학의 자연 법칙이 굳이 인간에게 악의적일 일은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회전하는 식빵 문제로 이그노벨상을 받은 이 논문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이 저자는 자연 법칙 혹은 신이 인간에게 악의적일 일은 없는데 떨어지는 식빵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이 논문이 마지막에 끝을 맺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특히 지구의 중력 가속도, 인간의 키가 바로 적정한 탁자의 높이를 정할 테니까요. 그런 걸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식빵에다가 잼을 바르다가 떨어뜨리면 안타깝게도 저나 여러분에겐 정말로 잼 바른 쪽이 바닥을 향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이 얘기가 머피의 법칙이 심리학이 아니라 정말로 물리학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는 걸 보인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있는 이그노벨상을 받은 물리학 논문입니다. 이그노벨상을 받은 한국인은 몇 명 있습니다. 노벨상은 사실은 평화상 한 분밖에 아직은 없잖아요. 근데 이그노벨상을 받은 한국인이 지금까지 5명이 있습니다. 많죠. 그런데 사실 그 중에 2개 정도는 사실 약 재미로 준 상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인류의 종말을 예측했다. 종말론을 이야기한 일종의 유사 종교인에게 수여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한국인 중에 3번 어느 정도 과학적인 가치가 있는 연구로 이그노벨상을 받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좀 됐어요. 이거는. 근데 그게 향기가 나는 양복을 개발한 것으로 이그노벨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거 말고 최근에 사실 2번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고등학교 때 한 연구로 받은 이그노벨상이 있습니다. 이게 이그노벨상 물리학 부분에서 상을 받았는데요. 이분 연구는 정말 재밌습니다. 이게 우리가 커피잔을 들고 걸어가다 보면 커피가 출렁출렁 하다가 점점 크기가 늘어나서 결국 커피가 넘치게 되는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물리학 논문에서는 어떻게 하면 커피잔이 넘치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 커피잔은 왜 넘칠까라는 것을 물리학적인 방법으로 이론과 실험을 통해서 살펴본 아주 흥미로운 연구였어요. 2017년 한지원이라는 분이 이 이그노벨상을 받았는데요. 논문 자체도 재밌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 커피잔이 넘치지 않게 할까? 방법이 2가지가 이 논문에 소개돼요. 그 중에 하나는 커피잔을 손잡이를 잡거나 밑에서 집지 말고 위에서 집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커피물이 커피잔에서 커피가 넘치는 걸 어느 정도 막을 수 있고요. 또 하나 다른 방법도 재미있는데 거꾸로 걸으시면 된답니다. 커피잔을 들고 뒤로 걸어가면 커피잔이 넘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 아주 재미있는 연구죠. 사실 논문의 형태로 출판된 연구입니다. 이게 뭐 사람들이 뭐 재미로 이야기만 하고 멈춘 게 아니라요. 상당히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행한 연구예요. 그리고 올해였죠. 한국인 이그노벨상 수상자가 나옵니다. 이 분이 연구했던 것이 스마트 변기를 제안한 그런 논문이에요. 사실 제가 그 논문을 출력해서 조금 읽어봤는데요. 그 스마트 변기가 상당히 사람들의 건강에 도움을 줄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체 상태를 측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대변과 소변의 성분을 분석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화장실에 오는지, 여러분의 배변의 양과 소변의 양이 어떻게 늘고 줄어드는지 같은 거를 굉장히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치로 변기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상당히 의미 있는 연구입니다. 근데 물론 재밌기는 했는데요. 근데 이 논문에서도 상당한 부분에서 여러분이 딱 이 얘기 들으면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사생활에 대한 침해의 여지,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 그런 것들도 이 논문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그냥 장난 같은 게 아니고요. 정말 심각하게 진행된 연구입니다. 근데 주제가 재밌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그노벨상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뭐 이그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정말 받고 싶긴 합니다. 저는 뭐 노벨상은 이미 물 건너 간 게 분명하고요. 이그노벨상은 그래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금 있는데요. 제가 했던 연구 중에 지난번 법물리에서도 드는 것 같은데요. 키 큰 사람이 날씬하다 같은 게 제 생각에는 이그노벨상에 한번 보내볼까? 라는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너무 간단한 얘기지만 그걸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참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그노벨상을 목표로 해볼 생각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노벨상 그리고 이그노벨상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과학이 특히 이그노벨상에서 수상한 과학 업적들을 보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재밌는 문제들이 많거든요. 과학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딱딱하고 수식과 온갖 어려운 용어로만 점철되어 있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과학이 우리 곁에 있고 우리하고 얼마든지 친숙해질 수 있고 재미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그노벨상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노벨상, 이그노벨상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법물리를 들으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그노벨상 수상자가 곧바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